in my life. I have someone who needs me. 조코 폴리아드는 개봉 이전부터 많은 우려를 받아왔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게 끝을 냈었던 1편의 마무리 이후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을지 쉽게 짐작이 되지 않았던 데다가 뜬금없이 영화의 장르까지 뮤지컬이 될 거라는 발표가 나오자 그러한 우려는 더욱더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봉 후 관객들이 목격한 것은 의미를 알 수 없는 클래식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오프닝과 쉬지 않고 등장하는 아서와 리의 그 난해한 뮤지컬 씬들이었으니 도대체 연출의 의도가 무엇인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할리퀸과 함께 본격적으로 범죄자가 되려는 조코의 행보를 낭만적인 음악으로 옹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범죄자가 되지 못한 아서의 나약함을 음악으로 더 비참하게 만들려는 것인지 정확한 의도가 잘 와닿지 않는다는 감상이 대부분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반응들은 아서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과정을 봤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아서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면 아서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임이 충분히 인지되기 때문에 그 기묘한 뮤지컬 씬들의 연출 의도가 정확히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영화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서의 최후가 어떤지를 먼저 인지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에서 영화의 도입부에는 그 기묘한 클래식 애니메이션이 나왔던 겁니다. 도입부 애니메이션은 아서가 맞이하게 될 운명이 결국 비참한 죽음임을 미리 다 알려줌으로써 결말부까지의 과정에 놓인 뮤지컬 씬들이 범죄 옹호가 아닌 환상에 사로잡힌 채 발버둥 치는 아서의 덧없는 희망임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도입부를 통해 이 모든 게 덧없는 희망이라는 걸 알게 된 상태로 영화를 본다면 각자의 이익에 따라 아서에게 접근하는 이들의 의도도 투명하게 다 보이게 되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의 결말부로 미뤄두고 일단은 이 영화의 뮤지컬이라는 수단이 나온 이유부터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Hallelujah, come on, get happy. Ready for the judgment day. 조코 폴리아드의 가장 큰 호불호 요인은 역시 뮤지컬 장면일 것입니다. 1편의 그 장엄하고 비장했던 분위기에서 왜 2편은 뜬금없이 노래와 춤을 등장시키는가? 거기다 기존의 뮤지컬 영화처럼 본격적으로 신나거나 본격적으로 감동적인 것도 아닌 애매하게 미적지근한 톤으로 연출된 그 뮤지컬 장면들은 많은 분들의 호불호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영화는 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연출을 사용했던 걸까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뮤지컬 영화에서 뮤지컬 장면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도를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노래와 춤이 가진 강한 표현력을 통해서 장면의 감정을 최대한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Still I dream he'll come to me. 이에 대한 예시는 레미제라블이나 라라랜드처럼 일반적인 대사에 비해 훨씬 더 강한 감정선을 가진 노래와 춤을 통해서 특정 장면의 감정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장면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와 춤은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많은 이야기와 감정을 응축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특성은 영화가 뮤지컬을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래와 춤이 가진 환상성을 통해서 주인공에게 비현실적인 순간을 선물해주는 것입니다. 일상성을 가진 대사에 비해서 노래와 춤은 비일상성을 가지기 때문에 영화에서의 노래와 춤은 현실 너머의 환상적인 순간으로 주인공을 데려가서 주인공이 현실에서 받아왔던 고통을 위로해주고 현실을 견뎌나갈 힘을 부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헤드윅이나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또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을 들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노래와 춤이 가진 긍정성을 상황의 부정성에 대비시켜 장면의 부정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신나는 리듬에 맞춰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춤은 원래대로라면 기쁘고 즐거운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질을 거꾸로 뒤집어서 부정적인 장면에 신나는 노래와 춤을 집어넣으면 긍정적인 에너지에 부정적인 상황이 더욱 대비되어 해당 상황의 부조리함이 더욱 강하게 와닿는 효과가 만들어지죠. Almost. Where'd you come from? Mississippi, And your parents? very wealthy.
이런 기묘함의 코드를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시카고이며, 뮤지컬을 잘 활용했던 디즈니의 예전 애니메이션들이나 룰랑루즈 같은 영화들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길어진 요소를 정리하자면 영화 속 뮤지컬 요소의 핵심은 상황이나 감정을 최대한 크게 부풀려서 임팩트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임팩트는 노래와 춤이 갖는 비현실성에서 비롯되므로 대부분의 뮤지컬 장면은 일반적인 대사들로 쌓아놓은 현실에서 벗어나 비현실적인 환상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뮤지컬 장면의 근본적 성질과 목적은 환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뮤지컬 영화는 그러한 환상성을 최대한 부풀리는 것을 기본값으로 갖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폴리아드의 뮤지컬 장면이 어딘가 이상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요인이 발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는 아서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결말을 이미 애니메이션 속에서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뮤지컬처럼 현실에서 벗어나 꿈같은 환상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희망을 형성하는 것은 이 영화가 보여주려는 결말과 맞지 않는 구석이 있죠. 또한 영화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도 사실 아서라는 인물의 악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려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뮤지컬로 시카고 같은 스타일의 부조리한 연출을 하는 것도 최대한 배제를 시켜놓았습니다. 즉 아서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일의 방식으로 아서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도 없고, 최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의 방식으로 희망을 줄 수도 없으며, 영화의 목적이 부정성의 역설이 아니기 때문에 3의 방식을 사용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뮤지컬의 기본적인 특성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데도 조코폴리아드는 왜 뜬금없이 뮤지컬의 방식을 사용했던 걸까요? 그건 바로 뮤지컬의 특성을 사용할 수 없는 아서의 상황 자체가 이 영화가 보여주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뮤지컬의 환상성에 근접할 수 없는데도 괜히 뮤지컬의 환상성을 갖게 만드는 것. 저는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만들어서 더 큰 절망을 갖게 만드는 이 잔인한 구조가 영화가 궁극적으로 들춰내려고 시도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아서에게 그런 헛된 희망, 즉 노래를 전달했던 이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영화의 초반에 아서는 꿈도 희망도 농담도 잃어버린 채로 잿빛이 된 표정으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리에게서 노래를 듣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기 시작하죠. 그러나 결말에서 보신 것처럼 리의 목적은 아서를 잠깐 갖고 노는 것일 뿐, 아서가 진정으로 어떤 삶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In my life, I have someone who needs me. 그러므로 이 영화는 겉으로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듯 여자에게 휘둘리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루저 남자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이면에 영화가 심어놓은 맥락들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층의 이야기들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커 시리즈의 시간대는 1980년대 초반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서 이른바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세수와 복지를 축소해 나가기도 했죠. They've cut our funding. We're closing down our offices next week. 아서가 가난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각종 복지 정책이 갈수록 축소되어 생활에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과정은 이런 시대상을 반영한 연출이었습니다. You should see it out there. They're all going crazy for you. 그리고 폴리아드 또한 1편에 이어서 해당 시대가 갖는 또 하나의 함의를 이번 이야기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War in Vietnam? War in Viet fucking Nam! 바로 베트남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 내에 번졌었던 다양한 형태의 저항운동이 방향을 잃고 쇠퇴했었던 과정을 말이죠. 미국의 현대사를 소재로 한 포레스트 검프에도 비중 있게 그려지듯 미국 부모 세대의 청년기 시절 저항 문화는 6, 70년대를 수놓으며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이 막을 내리고 경제의 불황이 닥치자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됐고, 베트남 전쟁 반대 이후로 새로운 아젠다를 찾지 못한 저항 운동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쇠락을 맞이해 갔습니다. 포레스트 검프에서는 해당 시기의 저항 운동에 열렬히 참여했었던 제니가 한동안 방황을 하다가 결국엔 안정적인 생활에 정착하는 모습을 통해 이 시기 청년들의 삶이 어땠을지를 짐작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조코 폴리아드는 이 시대의 잔열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80년대 초반의 분위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법정 장면을 자세히 보면 아소 뒤쪽에 앉아있는 방청객들은 하나같이 장발이거나 머리에 두건을 들이고 있는 등 아직까지도 과거의 히피 문화에 젖어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화는 아서를 조커로 만들어서 미처 해소되지 못한 자신들의 분노를 마저 표출하려는 해당 시기의 뒤숭숭함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화는 여기에서도 한 발을 더 나아가 아서와 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계급이라는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항운동이 아이러니했던 건 해당 시기를 주도했던 계층이 아무래도 당연하겠지만 상류대학의 엘리트 학생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말인즉 기성세대에 저항하겠다고 최전선에 나섰던 이들이 원래는 기득권의 질서 가장 가까이에 서 있던 계층이라는 점이며 실제로도 그들은 저항운동이 막을 내린 후에는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학력과 배경을 이용하여 다시금 고학력 고소득의 기득권 사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한번 저항운동을 했다고 해서 평생을 반기득권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건 과도하겠으나 자신들과 달리 돌아갈 곳이 없는 중하류층의 이들을 반기득권 운동에 몰아넣은 다음 정작 자신들은 다시 기득권의 품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덕적인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현상은 레들컬 시크, 즉 세련된 급진성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며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올바름과 도덕적 우월성을 뽐내기 위해 마치 유행을 쫓듯 급진전 운동을 소비했었던 그런 행태를 탄로당하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들과 달리 물질적 기반을 갖지 못한 중하류층들에게도 똑같이 급진적 저항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다음 장권의 일탈을 끝낸 자신들은 기존의 계급 기반으로 돌아가 버렸으니 그런 무책임하고 모순적인 도덕성이 비판받았던 것이죠.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영화에서 이 세련된 급진성을 상징하는 인물은 바로 아서를 이용하여 잠깐의 오락을 즐긴 상류층 리 퀸젤입니다.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묘사되듯 리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원 과정까지 모두 마친 상류층 엘리트입니다. 병원에서 불이 나기 직전에 상영되고 있던 예절 뮤지컬 영화 속에는 모든 것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는데 리는 이 대사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아서와의 일탈은 모두 즐거움을 위한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건들이 끝나고 자신을 찾아온 아서가 간절하게 계단을 뛰어 올라오자 쇼는 다 끝났다며 자신은 이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끝까지 노래를 부르는 리에게 아서는 제발 노래를 그만 부르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노래를 통해 떠올린 환상으로 자신의 현실도 바꿔나갈 거라 기대했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게 기만으로 가득 찬 쇼이자 일방적인 일탈이었음을 모두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차용한 뮤지컬적 연출은 아서의 비극을 더욱더 극대화하는 장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뮤지컬을 통해 제시된 환상들은 주인공의 현실이 뮤지컬의 환상에 가깝게 변해갈 것이란 희망을 주지만 아서의 경우엔 그런 희망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걸 역으로 그런 희망에 전달할 수단인 뮤지컬을 통해서 잔인하게 반증해버리기 때문이죠. 이처럼 아서는 상류계급에게 주입당한 거짓 희망에 처참하게 농락당하다가 비참한 치유를 맞이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 영화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계급의 잔혹한 진실을 들춰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화에서 아서를 이용해 먹는 존재는 리 퀸젤뿐만이 아닙니다. 당사자인 아서가 인격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끝까지 너는 인격분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아서의 변호사와 정신과 전문의는 전국이 주목하는 이 사건에서 새로운 이론으로 자신들의 명성을 드높일 속셈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아서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대신 자신들의 세련된 급진성을 구현하려고 욕심부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또한 조커가 되기 싫다는 아서에게 끝까지 조커가 될 것을 요구하다가 그를 억지로 구조해내서 새로운 범죄를 모의하는 조커 시위대는 자세히 보면 고급스러운 승용차를 몰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아서를 입맛대로 조종하려는 상류층임을 유추할 수가 있죠. Also done to this yourself. It isn't you. 이런 일과 달리 아서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준 건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한 옛 친구 게리 퍼들스였습니다. 그리고 웅덩이라는 뜻의 성을 가지고 있는 그는 법정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서와 똑같은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어쩌면 영화에서 계급은 처음부터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요소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점에서 두 사람이 공유하는 광기를 뜻하는 제목 폴리아드는 사실 믿기에 가깝습니다.
제목을 본 관객들은 조커와 할리퀸이 단짝이 되어서 범죄를 모의하는 내용일 것이라 짐작하고 극장에 들어가지만 정작 보게 되는 건 계급의 착취 구조를 고발하는 내용에 이를 표현하는 방식 또한 뮤지컬의 형식을 빌린 역설로 가득 차 있으니 조커 시리즈에 호의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물론 영화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부에 애니메이션을 삽입하고 사실 모든 희망은 다 허상이고 아서는 결국 죽게 된다는 그 결말을 미리 다 보여주면서 그런 아서에게 적반하는 이들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에 집중하게끔 최대한 유도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연출의 의도가 충분하게 발휘되지는 않은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화의 담대한 시도에는 감탄이 나왔으나 일단 그 시도에 담긴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니 1편에 비해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건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내놓은 것, 즉 세련된 급진성을 지닌 상류층이 하류층을 정신적으로 착취하는 구조를 들춰낸 것은 이러한 구조가 영화 속의 80년대가 아닌 지금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치적 올바름은 사회적 역자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속셈이 있고 약자들을 싸움터에 몰아넣으면서도 자신의 계급적 기반은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폴리아드의 이야기와 현재의 운동은 껍데기에 불과한 연대라는 모순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화를 한쪽 성별만 일방적으로 편들어주는 영화라거나 처절한 자기 반성을 통해 교화되어가는 범죄자 혹은 사회적 낙오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라는 식의 감상은 이 영화에 담긴 계급성을 외면한 단편적인 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What's your name? I'm Bruce.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배트맨으로 거듭난 브루스 웨인이나 투페이스로 거듭난 하비덴트 따위는 전혀 등장시키지 않으면서 영화는 철저하게 계급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에서만 조커와 고담이라는 소재를 활용하며 현재의 세계를 고담 씨에 빗대어 고통의 원인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현재 버전의 껍데기뿐인 폴리아드는 과연 무엇인가? 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